그 은행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면 뭐 은행 관리하는 금융당국이면 금감원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이 은행을 불러가지고 창구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어색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지도하느냐? 대출 한도를 조이고 그래서 가계 대출 문턱을 더 높여라. 정부의 금융당국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뭘 해줬습니까? 원리금 상한을 유예시키고 연장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달이 그 한도였다. 근데 더해 그렇게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하라고 정부가 썩 트니까 은행들이 지금 이러다간 큰일 난다고 우리가 앞으로는 죽어도 연장 더 못한다. 상한 유예 못한다. 이렇게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해주지 말라고 대출 환도를 쪼고 또 은행들은 이달부터 금리를 올리고 이런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정권에서요, 이 대출 때문에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은 겁니다. 주택대출이 올 들어서 8.5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의 가계 전세 대출이 작년 12월 말에 105조 2천억이었는데 3월 19일 기준으로 109조 9천억이 됐어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73조 8천억이었는데 이게 482조 3천억. 그러니까 8.5조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안 해주고 쪼고 있는데도 전세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다 이렇게 들어오라고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얼마 빌려줬냐. 자, 대출 안 해주도록 한도를 다 쪼아라. 그래서 이제 창구 지도도 하고 토지동 이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차주별, 즉 빌려간 사람별로 총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을 40% 일괄 적용해라고도 하고 우리은행이 25일부터 전세 대출 금리를 0.2% 올리고 신한은행이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의 금리를 0.2% 올리고 농협이 지금 8일부터 주택담보금리 0.3% 올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은 어려워지고 금리는 올라가서 실수요자 부담이 매우 커질 거라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 22일 날 일부 시중은행, 주요 시중은행 돈 빌려주는 총괄 담당자들을 금감원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전세 대출, 주택담보 대출 얼마씩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한다고 개별 은행을 소집한 것은 지난 1월 5대 시중은행 소집 급증세를 보였던 신용대출 점검한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금감원은 금리 상승 위협에 대해서 대비할 때다.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터질까봐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감원이 지금 시중금리 상승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어제 금리 상승이 계속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될 때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위험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 상한형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도록 은행들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런 금리 상한 유도 부분이 뭐 몰라서 안 하는 거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금리가 올라가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도록 하지 은행들이 자기들이 손실을 보도록 이렇게 방향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금리 상승의 두려움이
가계대출이나 전세대출까지도 해주지 말도록 금감원이 지도할 만큼 심각해져 가고 있고, 부실 한계 대출이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정권 자체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공시지가가 뛴 부분이 불만을 크게 낳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도 3년 뒤에는 보유세가 2배가 오르게 되는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르고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이 공시지가는 한 해 150%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이 공시가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심지어 뭐 패가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도 다 배부른 소리고요. 최근에 무저갱 젊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저갱. 갱이라면 구덩이, 석탄갱 이런 걸 많이 우리 표현 쓰지요. 무저갱이라는 거는 뭡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그야말로 무저갱이다. 추락이 끝도 없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97년 11월, 12월에 이 IMF가 터지고 98년에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요, 전부 실업난이었지요. 그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 외환위기 세대라 불렀지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한 것이 23년이 지난 올 봄에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이 8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취업난에 무저갱에 갇혀서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취업준비생의 90%가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더 심각해진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 인턴 하나 뽑아도 수백 명이 모여들고 알바 하나 뽑아도 수십 명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뒤로 뒷걸음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제가 볼 때 4, 5년 전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그것이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본격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방치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이대로 놔뒀을 때 이들에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청년에게 2년간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해 주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했고 밀어붙였던 홍장표 부경대 교수, 경제수석했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에 국가가 일자리를 찾아내서 거기에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되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그냥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고 하고 돈을 주는 방식은 지금 공공일자리 수십조 원을 썼지만은 그것이 누구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그 일자리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서포 15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교육을 이대로 놔둘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전국에 전부 과목별로 시험을 쳐서 영어 선생, 수학 선생, 국어 선생 등을 순서대로 뽑자. 그리고 발령을 하자. 그래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데일수록 더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발령해 주자. 그래서 그들이 B급 교사로 일하면서 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학생들 과외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발행을 하면 애들은 집안의 계층 격차를 모르지 않냐. 동사무소에서 부모가 가서 어떤 사람은 5만원, 어떤 사람은 4만원, 3만원 이렇게 사와서 그야말로 애들 주면 되지 않냐. 자, 그렇게 해서 이 방과 후에 B급 교사가 이 애들의 사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가르치는 B급 교사는 일부를 계속 정규 교사로 발령해주고 결국은 사교육이 공교육 내부로
정도 흡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하고 제가 요양보호사를 대거 확보해야 된다. 대학 나온 젊은 애들 중에도 요양보호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이 요양보호 간병 분야에서 중국인 조선족 다 내쫓고 그 자리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페이를 조금만 더 줘도 가능하다. 또 외국인들이 하는 노동 현장에 정부가 50만 원, 100만 원을 더 주면서 우리 국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이 일자리 창출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 세대, 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할 때는 반드시 지옥 같은 요양병원에 이 돌보는 부분에 국가가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간다운 최후를 맞을 수 있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해서 방과 후에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답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또 강조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올라간다고 좋아하다가 지금 공시가격이 나오는 걸 보고 세금 부담에 다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집값은 7%대를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19%대가 올랐다.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값 올란 거는 조금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공시가격은 19.08%가 오를 수 있었느냐. 그런데 1주택자도 지난해 9억 6천에서 올해 12억으로 이렇게 뛴, 공시가격이 뛴 데는 보유세가 432만 원으로 43.1%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 상승에 의해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이 전체 국민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종부세 대상이 되어 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은퇴하고 집 한 채 가지면서 연금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지는 겨우 집장만 해서 버티는 사람이 이런 세금 폭탄을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정권이요, 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판단을 했다. 그것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꽉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쳐버렸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정권 움직일 때마다 사고 치고 있습니다.